진학사 수시 설명회 2023학년도 대입 지원 전략 학생부 교과 전형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학사 홍성수이고요. 오늘 내용은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윤정은 연구원님께서 다뤄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윤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날로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내용을 대입 지원 전략의 하나로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일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 셋째 날에는 실시간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궁금증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느라 저희가 어떤 구두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채팅으로 그 질문들을 남겨주세요. 다른 연구원님들께서 채팅으로 그것들에 대한 답변을 남겨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소개해 드릴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그 영상이 어떤 텍스트나 이런 PPT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화면으로, 작은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영상 아래에 소개란을 보시면 이 자료가 PDF로 올려져 있을 거고, 진학사 올해 수시 자료집도 마찬가지로 PDF로 올려져 있을 거니까요. 그것들을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내용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5가지 내용을 다룰 겁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 반영 방법,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 세 번째로는 학종형 교과 전형의 확대, 네 번째는 졸업생 도전 시 확인사항,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인서울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어야 될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 먼저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먼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교과를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가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나는 평균 2.1등급이야, 나는 평균 2.5등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전 교과 평균인지 국영수사 과의 평균인지 그것까지 정확히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그래서 이번 챕터에선, 첫 번째 챕터에서는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반영 교과 및 반영 과목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등급 간 점수 차까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영 교과 및 반영 과목을 확인하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급이 산출되는 전 과목을 활용한다든지 국영수 사, 국영수 과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 대학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대학은 사실 그렇게 반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전교과 몇 등급이야, 아니면 국영수 4 기준으로는 몇 등급이야, 요 정도는 알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대학이 그렇게 반영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좀 특이한 대학들이. 독특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수도권 내에서도 그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부분, 이런 대학들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고요. 일단은 덕성여대나 명지대나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 국영수과 요 주요 과목들을 전부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학생이 잘한 일부 과목만 반영을 해요. 자기가 네. 잘 못 본 과목은 반영을 안 하고, 그렇죠. 잘 예. 본 과목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에 해당하는 여러 과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교과별로 상위 4과목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들 중에서 4개, 영어 교과들 중에서 4개, 수학 교과들 중에서 4개, 사탐과탐에서 4개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죠. 보통은 3학년까지 한 교과별로 5과목, 6과목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 네. 성적이 안 좋은 한두 개 과목은 이렇게 그렇죠. 버릴 수 있는 네, 그런 네, 찬스가 네. 생기겠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교과 이 주요 과목의 주요 교과에 한해서 평균이 3등급이야. 근데 전 과목을 고루고루 대부분이 3등급인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학기에는 좀 1, 2등급짜리도 좀 있고, 조금 못했을 때는 4, 5등급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평균 3등급인 친구들이 있어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후자인 친구들이 더 유리하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4, 5등급은 버리고 1, 2등급 위주로 그렇죠. 계산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서울여대, 명지대, 그리고 덕성여대 같은 대학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 대학이고요. 가천대는 좀 독특하게 학기로 구분을 해서 성적이 좋은 학기, 네 학기만 반영을 합니다.
내가 이번 학기는 망했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네. 학생들이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그쵸, 어떤 네. 특정 학기 같은 걸 망해서 네. 좀 슬퍼하는 친구들이 네. 많은데 그런 학생들은 뭐 가천대를 눈여겨 볼 필요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동국대는 전체 중에 10과목밖에 반영을 안 합니다. 전 과목 중에서 네. 전체 과목 물론 이제 주요 국영수, 과목 상, 중에서요. 국영수 네, 과정에서 네. 10과목만 반영을 해요. 국어에서만 5개 넣을 수도 있어요. 국어 5개, 영어 5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10개만 넣으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좀 성적이 많이 좀 좋아지겠죠. 좋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 얘기는 뒤에도 우리가 이제 계속 다룰 거니까 좀 차차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대학교 반영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반영 방법을 쓰는 대학들도 반영 교과가 조금씩은 차이가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뭐 수시 모집 요강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관심대학, 희망대학의 요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이 내용들은 그런 걸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는 꼭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말씀드릴 그렇죠. 내용들에 대한 것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로 선택 과목인데 사실 이거는 그동안 뭐 반영이 되지 않다가 작년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좀 맞아요. 네. 뭐 A, B, C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측면들이 있을 네네. 텐데 어떻게 대학들은 좀 활용할까요? 일단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제법 있습니다. 뭐 가톨릭대, 국민대 등 해서 이제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여기 대학들은 오른쪽에 있는 반영을 대학들. 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반면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세 과목 정도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진로 선택, 그러니까 학교에서 반영하는 그 대학에서 반영하는 반영 교과, 즉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것들 중에서 세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 친구들은 그냥 A 세 과목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쵸, 뭐 세 과목이라는 건 뭐 성적이 좋은 세 과목을 그쵸. 반영하는 걸 진로 선택 거고 과목 여러 개 중에서 세 과목을 네.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평가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네, 좀 네. A를 받는 친구들이 많이 네, 있을 것 네. 같네요. 그래서 네네. 대부분은 A 3개 아니면 A 2개, B 하나 정도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 교과 전체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대학은 좀 가천대, 고려대, 변별력이 서강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B나 특히 막 C도 있고 이러면 조금 감점이 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몇 개 반영을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환산 점수를 부여를 하죠. 뭐 A면 몇 점, 뭐 그쵸? B면 몇 점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A는 1등급하고 같이 쳐주고 B는 뭐 3등급하고 동일하게 쳐주고 이런 네네. 식으로 대학이 정해놓은 점수를 부여를 하는데 고려대나 서강대 같이 같은 성취도를 받았어도 다르게 적용되는 곳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죠. 네, 그런 대학들은 어떻게 네, 다르게? 그러니까 고려대나 서강대는 성취도 단순히 A냐 B냐 C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성취도를 받은 학생의 비율까지 반영을 합니다.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서 뭐 여기서 다 소개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A를 받았는데 어떤 과목을 A를 받았는데 이 과목은 한 80% 아이들이 A야.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게 내 등급은 상당히 낮아지는. 네. 그러니까 좀 좋은 등급을 많이 받지 않은 과목에서 내가 좋은 등급을 받는다면 네. 그럼 훨씬 그쵸. 대학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등급이 평가가 아니라 좋겠네요. 사실 성취도죠. 아, 그쵸? 네네, 예, 그쵸. 그래서 어떤 과목은 A를 받은 학생이 10%밖에 안 돼. 별로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20%야. 20%인데 내가 A를 받았어. 뭐 무난하죠. 근데 70% 80%가 A를 받은 과목이야. 내가 A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A로 인정을 받기는 조금 어렵다. 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나 서강대가 그런 대학이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기타 정성평가라고 적어주신 대학이 있는데 이 네. 대학들은 어떤 대학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챕터에서 아예 이렇게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 챕터를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도가 이러면 몇 점이야 이렇게 넣지는 않고 정성평가 뭐 세특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 뭐 그런 것과 같이 그냥 포함시켜서 주관적인 평가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학종처럼 주관적이겠죠. 그렇죠. 네, 종합 전형처럼 정성 평가를 할 때 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A라기보다는 A를 받은 학생들의 과목 아니 비율
도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이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무엇을 들었는지 이런 것까지 아마 좀 보겠죠. 그리고 세특 내용까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 네. 네,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성취도에 따라서 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약간 특이한 대학들이 있다. 그런 부분은 뒤에서 다시 또 네.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 반영 방법에 있어서는 등급 간 점수를 확인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적어주셨는데 이게 네. 사실은 조금 너무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을 맞아요. 수도 그럴 있을 수 것 같아요. 있어요. 조금만 네. 이렇게 네. 간단하게 설명해 네, 지금 부탁드릴게요. 이제 예시로 드는 게 이제 성균관대, 한양대인데, 네네. 내가 성균관대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등급이 2.0이 나왔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두 학생이 2.0이에요. 근데 한 학생은 평균은 둘 다 2.0으로 똑같은데 한 학생은 전 과목이 다 2등급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생은 절반은 1등급, 절반은 3등급. 이렇게 해서 그냥 평균이 2등급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보통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너나 나나 똑같네. 똑같이 2등급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석차 등급별 반영 점수.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2점밖에 안 나지만 100점이랑 98 이렇게 2점. 2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3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전 과목을 2등급 받은 학생은 친구와 98점일 그쵸. 거고. 그런 친구는 평균 98일 거고 절반은 1등급, 절반은 3등급이어서 평균만 2등급 나온 친구는 97.5점. 97.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조금 더 낮게 평가를 그렇죠. 받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양대로 가면 차이가 더 커지죠. 한양대는 1등급과 2등급은 4점 차지만 2등급과 3등급은 7점 7점이나 차이네요.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이런 학생은 한양대 계산식으로 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안 좋은 불리한 상황일 후순위로 수 가겠네요. 그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할 때 내가 평균 몇 등급이니까 요 대학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맞아요. 대학에서 입결을 그런 식으로 그쵸. 발표를 하니까. 네네. 근데 다만 이제 그거를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대학 환산 점수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거는 뭐 여러 사이트들이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 진학사에서도 진학닷컴 서비스에서도 내 내신을 입력하면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구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다른 학생들이랑 비교하게끔 해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교과 반영 방법에서는 대학별 차이를 확인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반영 교과목 등급간 점수 차이를 확인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교과 전형은 최저 기준이 많이 걸려 있는 그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를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단순히 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작년과 조금 달라진 건 없는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표는 보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을 네. 해주신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색깔로 구분이 뭔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 그러면 뭔가 우리 대학은 다른 걸 좀 볼 거야. 다른 걸로 이 친구의 진짜 교과 역량을 확인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색깔로 구분된 대학인데 일단 건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를 반영을 하죠.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네. 뭐 세특이라든지 이런 서류 평가, 그렇죠. 학생부의 서류 평가 내용이 네. 반영된다는 네,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서류 평가라고 하면 이건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자소서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아니고요. 학생부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종합 전형처럼. 네, 뭐 이거는 이제 대학별로 또 차이가 있을 거니까 뒤에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 서류 평가로 조금 검증을 할 거야 하는 대학이 이제 건국대, 동국대고요. 아래 이제 파란색 가천대, 명지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면접을 볼 거야. 수능 최저가 없지만 면접으로 볼 거야. 물론 대학마다 조금 스타일은 달라요. 정말 면접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확인할 거야 하는 대학은 연대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 재시문 기반 면접을 면접이니까 보기 조금 때문에 더 그에 반해 이제 다른 대학들은 그런 뭐 역량 확인 개념은 조금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면접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 더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참고를 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대학은 오로지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겠다. 교과 전형에서는 하는 대학이 이제 위에 네 대학인 거죠. 광운대, 덕성여대, 명지대, 한양대 이렇게 네. 있습니다.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형도 있고 교과 100 전형도 있고 아래처럼 면접을 그쵸. 보는 두 가지 전형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덕성여대도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네네.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는 네네. 전형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고교 추천 전형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제 요거 말고 학생부 100%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전형 차이에 따라 가지고 입시 결과가 좀 전형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되지 않는 대학들도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선호도 네네. 높은 대학들은. 네, 맞아요. 네, 그 네. 부분 한번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제 두 과목을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2합 7, 2합 6, 2합 5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일부 대학들은 뭐 여전히 세 과목을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관심 있는 대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제 좋겠고, 여기서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 탐구 영역을 수능 최저에 활용을 할 때 요즘은 이제 대부분은 한 과목만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수험생들의 부담은 조금 많이 줄어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합 7, 2합 6 이런 것들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충족률도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편이고요. 네네. 네. 근데 뭐 좀 예외적으로는 아직도 그래도 탐구를 활용을 할 때 두 과목 평균을 쓰는 대학도 있습니다. 동덕여대 그리고 고려대. 네. 사실 이제 두 과목 반영된다는 게 학생들한테 좀 큰 부담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게 두 과목이 되다 보니까 그쵸. 최저 충족이 좀 아쉬워지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편인데 맞아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한 과목을 활용한다라는 거 물론 뭐 의학학 계열 뭐 이런 것들은 좀 빼고 그쵸? 말씀드리는 네, 거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일반 학과들은 한 과목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두 개를 활용하는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충족률이 높은 편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입시 두 개를 결과를 활용을 하는 데는 낮을 수도 있. 두 충족률이 과목. 탐구 말고 두 영역. 네네. 그쵸. 예. 어, 네. 다시 정리하면요. 네. 두 개 영역, 뭐 국영수 탐 중에서 두 개 네. 영역을 활용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충족률이 좀 높을 수 그쵸.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대학은 입시 결과를 해석할 때 작년이랑 뭔가 바뀐 게 있다 그러면 더 뭔가 입시 결과가 높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또 변화되는 부분 같은 네네. 것들은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네. 충족률이란 부분을 좀 다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좀 대학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통합 수능으로 이제 바뀌면서 사실 이 충족률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인문계열 수험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에서 좀 등급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 얘기했듯이 뭐 두 개 합 7, 두 개 합 6 요런 데서는 인문계열 학생들 경우 굳이 이거를 수학을 안 그전부터 반영해도 수학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반면 이제 우리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고려대 같이 그러니까 세 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2021학년도에는 보니까 학교 추천은 충족률이 60% 그러니까 지원자가 10명이면 6명이 맞췄었다는 그쵸. 건데 많이 2022학년도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네. 40%로 크게 네, 떨어졌네요. 맞아요. 네. 뭐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은 뭐 떨어진 편차가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이게 2021, 2022 기준은 같았거든요. 수능 최저 기준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확실히 좀 영향이 있었겠구나. 네. 아무래도 통합 수능의 영향 때문에 아마 자연 계열보다는 인문 계열 모집 단위의 최저 충족률이 훨씬 좀 네. 크게 떨어진 네.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보면은 최저 충족률이 낮으면 좀 입시 결과가 또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쵸? 네. 최저 충족률이 높아지면은 그런 것들이 좀 합격 입시 등급이 좀 올라가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충족률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예상 같은 것들을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별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줄어들었었다라는 네. 건데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보여드리는 거는 중앙대인데요. 이제 그래프 중에 오른쪽 그래프를 볼게요. 네, 이 수능 최저학력 보라색이 기준 충족률. 네. 보라색이 이제 작년 2학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그 전 21년도 충족률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세 과목을 반영을 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충족률이 되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통합 수능에 영향을 안 받은 것이냐? 이거는 관점이 달라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수능 최저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합 수능의 영향을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중앙대 같은 경우는 낮아졌어요. 기준이 완화됐기 네, 때문에 네. 그걸 충족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을 당연히. 것이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도 일단은 21학년도에 비해서 22학년도에 기본적으로도 완화를 시켰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또 추가적으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64.3%면 상당히 그쵸. 높았었다라고 네, 할 수가 맞아요.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럼 사실 이렇게 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어요. 그냥 맞아요. 내가 네. 올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음. 없을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작년이랑은 또 어떤 것들이 네, 달라졌는지를 맞아요. 확인해 봐야 그래서 되겠죠.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졌다. 기준이 이제 강해졌다 또는 뭐 완화되었다. 이거에 따라서 입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이는 요 표죠. 네. 요 표 보니까 지금 변화 구분으로 해서 완화, 강화,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완화된 대학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엔 좀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인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조금 특이한 거 하나만 좀 짚어보자면 세종대 지역 균형의 경우 작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다가 올해는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강화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세종대 그 교과 전형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지역 균형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이렇게 작년에는 두 가지 교과 전형을 운영을 했었죠. 근데 올해는 이게 합쳐져요. 합쳐지면서 그냥 지역 균형 하나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는 지역 균형은 최저가 없고 학생부 우수자는 최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합치면서 최저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이라는 이름만으로 보면 그 이름의 전형으로만 보면은 이제 최저가 없다가 생긴 거지만 그냥 세종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으로만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한 등급 정도 완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조금 듣다 보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다가 있어진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교과 전형이 합쳐지면서 좀 완화된 채로 설정이 된 거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른 대학들이랑 다르게 모집 인원 자체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의 자체가 10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완화되어서 입결이 높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인원이 줄어서 또 입결이 높아질 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네. 더 작년 입결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되는 맞아요. 대학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이 서울여대가 되게 변화가 크다고 뭐 그럴 수 여겨지거든요. 있어요. 네, 이제 맞아요. 작년에는 두 개합 7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던 건 똑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영어가 포함됐을 때는 두 개합 5라는 그쵸? 별도의 기준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영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최저 기준을 네, 적용할 네. 때. 그래서 사실은 두 개합 5라는 기준이라고 받아들였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죠. 최저 기준이 높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영어를 포함하더라도 두 개합 7로 기준을 한 등급 낮춘 게 아니라 두 등급을 낮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합 7이라면 영어를 포함했을 때 그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질 거기 맞아요.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좀 입결이 낮게 나왔던 학과들 그런 학과들의 입결은 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대학이 그런 네. 대학이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또 네. 강화된 대학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원래 이렇게 세계 3등급으로 할 생각은 아니었죠. 코로나 때문에 좀 완화를 시켜줘서 그쵸. 계획과 달리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던 건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작년 입결이 형성이 된 거였기 때문에 올해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죠. 라고 세계합 보시면 세계 3등급이면 뭐 세계합 9라고 할 수 9였는데 있는데 지금은 그게 세계합 6이 된 거니까 그쵸. 많이 아무래도 높아진 거죠. 서강대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에 비하면 작년에는 상당히 낮은 거였다. 그쵸. 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올해는 그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숭실대는 어떨까요? 여기는 사실은 좀 강화라고 해야 될지 완화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뭐 네네. 숫자상으로는 확실히 강화가 맞아요. 숫자상으로는. 두 개합 6에서 두 개합 4로 네.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는 영어 빼고 나머지에서만 하도록 했었거든요. 국어, 수학, 탐구를 네. 합쳐서 두 개합 6. 네, 네. 그러면은 뭐 작년에도 뭐 그렇게 쉬운 그건 등급은 아니었을 수 아니었었어요. 있죠. 예.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 올해는 영어 성적이 그쵸. 좋으니까. 근데 올해는 두 개합 4로 바꾸면서 대신 영어도 포함시켜도 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영어 성적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는 강화할 수도 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내 성적이 영어가 뭐 한 음. 1등급이 좀 안정적이다. 뭐 2등급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좀 완화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뭐 네. 영어 성적이 3등급, 4등급이다. 뭐 이러면 사실 좀 강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탐구도 두 과목에서 이제 한 과목으로 좀 그렇죠. 바뀌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쩌면 좀 완화의 측면이 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성균관대야말로 판단이 애매하죠. 좀 네네. 애매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 3등급이 고정이고 나머지 이제 국수 탐 중에서 두 개합 5였는데 올해는 일단 영어를 여기도 이제 포함을 포함을 하죠. 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탐구는 하나로 줄고 세 개합 5나 6 이렇게 바뀌어서 이거야말로 정말로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뭐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네. 이제 자연계가 좀 특이한데 음. 과탐을 두 개로 각각 따로 과목으로 네 봤어요. 그러니까 과탐 두 과목을 음. 각각으로 해가지고 그쵸. 세 개로 포함할 수 있다.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네.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보통은 영역수라고 하지만 성균관대 자연계열은 과목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었다라는 거는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화되었다면 작년 입결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강화되었을 때는 작년 입결보다 낮아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종형 교과 전형의 확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네. 교과 전형이지만 학종형이다. 이런 게 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 학종형 교과라는 거는 그냥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정성평가를 도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주셨던 뭐 동국대, 네, 건국대 뭐 이런 대학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교과 전형이 어떤 곳들인지 어떤 곳들이 그렇게 실시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 정성평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떤 대학들이 이렇게 교과 전형을 서류를 네. 반영한다든지 정성평가가 들어갈까요? 일단은 5개 대학이죠. 이 중에서 이제 건국대하고 경희대는 올해부터 그렇게 이제 정성평가를 반영을 하는 작년에는 걸로 교과 시작했고 성적으로만 그렇죠. 반영하다가 예, 올해부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교과 전형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건대 경희대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는 작년에도 뭐 비율 차이는 조금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성평가를 반영을 하는 교과 전형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성평가라고 해도 이 평가는 영역이 조금 달라요. 건국대는 서류평가, 그리고 경희대는 교과종합평가, 고려대 서류평가, 동국대 서류 뭐 종합이란 말은 뭐 그건 크게 뭐 의미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는 서류평가예요. 서류평가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당연히 자소서는 아니고요. 학생부 전체를 본다. 네, 종합전형처럼 학생부 전체에 대한 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희대는 교과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교과 영역만 즉 그 성적이 내신 성적이 적혀 있는 기재되어 있는 부분 플러스 세트 교과 세트 이 부분만 평가를 한다. 창체나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그쵸? 않는다. 네. 그리고 성균관대는 일단은 교과에서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거라서 얘도 교과이긴 하지만 성균관대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뭐 전문교과 이렇게 등급이 산출되지 산출되지 않는 과목들. 않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만 정성평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대학별로 조금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아마 좀 더 네. 어떻게 그럼 지원해야 될지 어떤 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생분들이 궁금해할 게 그럼 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야 뭐 정량평가니까 이제 그렇고 이 정성평가가 학종 정성평가랑 같은 거냐 나 그동안 학종 준비해왔는데 그럼 여기서도 유리한 것이냐 뭐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학종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학생부 전체를 평가하는 대학 먼저 좀 살펴볼게요. 건국대 30% 반영이 되죠. 서류평가가 건국대에서 이 서류평가에서 반영하는 그러니까 평가하는 요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교과 전형에서는 공동체 역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 반영을 하고요. 비중은 학업 역량이 더 커요. 교과 전형이니까 학업 역량을 볼 거야. 이런 부분이죠. 이런 게 이제 종합 전형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에서의 평가 항목도 보면요.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를 평가합니다. 성취도는 정량 평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고, 그쵸. 네 학업 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수하지 않을까요? 우수하다는 얘기가 많이 사실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다 그쵸. 어느 보면. 정도 이제 음. 교과 전형으로 건국대를 지원해야겠다라고 음. 마음먹은 학생들이 막 불성실한데 그 정도의 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테니까 네. 태도적인 물론 근데 측면에서 네. 성적이 좋아도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안 써주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간혹 네.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학업 수업 시간에 뭐 되게 적극적이고 태도가 좋고 뭐 성실하고 뭐 책임감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으면 이제 좋다라는 거고 이런 학업 태도를 본다라는 건데 종합 전형하고의 차이는 종합 전형에는 탐구력이라는 게 또 평가 항목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는 교과 전형에서는 없거든요. 탐구력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탐구 역량 이런 거 같은 것들을 굉장히 높이 그쵸. 많이 네. 큰 비중을 가지고 음.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게 상위권 대학일수록 특히 이걸 많이 보고 저희가 이제 학생부 보면서 평가를 할 때도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 좀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뭐 음. 얼마나 내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주제들에 대해서 파고 들어봤느냐 뭐 이런 모습 같은 것들이 좀 잘 드러나야지 학생부 그쵸.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데 유리함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에서 그런 탐구력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런 네. 모습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지원을 고려해 볼 수 네,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진로 역량도 보면 평가 항목이 교과 전형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정량 평가 비슷한 느낌이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류 평가 30%가 들어가는 거기는 하지만 뭐 학업 성취도, 교과 성취도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반영이 되고 다른 부분 뭐 교과 이수 노력이라든지 학업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생 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일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이 30%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약간 뭐 교과 성적에 영향력이 크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동국대는 평가 항목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인데 건대와 달리 인성 및 사회성도 반영을 합니다. 20%를 하네요. 네. 그래서 종합 전형인 두드림 전형하고는 반영 비율은 조금 달라요. 두드림 전형에선 종합 전형은 전공 적합성을 가장 높게 반영을 하지만 이 교과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평가 항목의 차이는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영 비율에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도 그럼 학업 역량을 많이 본다는 게 그쵸. 그러면 서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또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또 다른 대학들의 평가 요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평가가 20%인데요. 여긴 또 특이한 게 학업 역량은 반영을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대랑 동국대랑 굉장히 큰 차이점이네요. 그렇죠. 그 두 대학은 학업 역량을 가장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대신 인성이 들어가고요. 자기 개발 역량이 70%예요. 자기 이게 개발 뭘까? 굉장히 네. 좀 추상적이고 애매한데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설명이- 찾아봤습니다. 네, 그 아래에 나와 있죠.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고려대에서 자기개발 역량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뭐 계열 관련 역량이라고 해서 이제 계열 관련 탐색 노력, 우리가 얘기하는 전공 적합성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탐구력.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 탐구력이 앞에서는 학업 역량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다른 대학에서는. 네네. 근데 고려대는 그냥 이게 자기개발 역량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탐구력을 중요하게 보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고대는 앞에 대학들보다는 조금 물론 뭐 동국대는 뒤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있긴 하겠지만 건대보다는 서류의 영향력이 조금 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물론 반영 비율이 건국대는 20이기는 30이고 여기는 20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왜냐면 저희가 탐구력은 약간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약간 서류의 영향력이 조금은 더 있는 대학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 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경희대는 인성 발전 가능성 반영 안 하고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50-50으로 반영을 합니다. 네, 두 개 다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평가 항목을 보면 학업 역량의 평가 항목이 종합 전형하고 거의 같아요. 네.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네. 탐구력 이렇게 네. 정리가 돼 있네요. 그리고 표현만 그냥 조금 다르게 했지 같은 내용이라서 경희대는
경희대는 그리고 교과 영역에서만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희대 세특 되게 중요하겠구나.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진로 역량은 근데 뭐 교과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이렇게 조금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진로 역량의 차이는 많이 날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학업 역량에 있어서 조금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세특의 어떤 중요성 네.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대학이다 네, 이렇게 네, 바라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그 아래 파란색 부분 보면 평가 척도가 종합 전형은 6개거든요. 탁월부터 미달까지. 네네. A, B, C, D, F에다가 S, 탁월 S. 근데 교과 전형은 평가 척도가 그냥 3개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미흡은 잘 안 받을 것 같고 학생들이 우수냐 보통이나 이제 요 정도 차이라서 이걸 보면 또 변별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세특 위주로 반영이 되는 대학이다 보니까 세특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긴 하겠지만 뭐 어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이런 것들은 학생 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면 탐구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 경쟁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워낙 그 평가 척도가 좀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서류가 충분히,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이죠. 마지막 성균관대. 성균관대. 네, 성균관대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에서 정성 평가를 하는데 학업 수월성 10점, 학업 충실성 10점입니다. 그러면은 수월성은 성취도 과목 성취도 그러니까 A, B, C 이 네네. 성취도고요. 그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인 거죠. 80%를 A를 준 교과를 A를 받았다? 뭐 크게 그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한다는 뭐 아까 얘기가 고대나 될 수- 서강대처럼 그쵸, 약간 할 수 있겠죠. 네. 학업 충실성을 보면요. 교과목 이수 현황, 즉 특히 이제 이거는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적용될 것 같은데 위계도 맞춰야 되고 앞에 선수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더 심화 과목을 들었는지 그쵸. 그 위계 가끔 안 지키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많진 이제 않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뭐 공학 계열에 관심이었고 생명과학에만 관심이 있어서 물리를 안 들었는데 그쵸. 고3 되다 보니까 뭐 물투를 음. 듣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네,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대학의 대학에서는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네, 네. 위계를 네. 이렇게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네. 내가 고2 때 동아리를 통해서 뭐 물리와 관련된 역량을 그쵸? 좀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음.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네. 근데 뭐 그런 학생이 막 엄청 많은 많지는 건 않죠. 아니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 교과목 이수 현황은 큰 차이가 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제 학업 수행 충실도인데 여기도 보면은 수업의 충실도잖아요. 탐구 능력이 아니라 충실도라는 면을 볼 때 이것도 의외로 변별력이 많이 크지 않을 없을 것 수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네, 네. 워낙 이제 뭐 교과 등급이 산출되는 그런 과목에서 학생들의 변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뭐 동점자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네. 같고 이걸로 막 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역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뭐 아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다른 것들까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은 정상평가의 영향력 요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네네. 정성평가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럼 진짜로 이게 영향력이 어땠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정성평가를 도입을 했었던 학교를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성균관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의 정성평가 영향력을 좀 짐작하기 위해서 좀 경쟁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강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교과 전형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뭐 비슷비슷한 교과 성적을 갖출 것이다. 그쵸, 뭐 입결이. 최저의 차이가 좀 있기는 그쵸? 했지만 네, 네네. 최저는 성대가 조금 더 높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비슷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 것이고 결과를 보면 뭐 차이가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성대가 조금 낮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최저가 더 그렇게 큰 차이가 네, 있다고 최저가 할 더 수는 높기도 없죠. 했고 네네.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성균관대 정성평가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큰 큰 영향까지는 아니었겠다. 영향을 주지는 않았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건대랑 동국대를 비교하면 네, 이제 건대는 올해는 정성평가 도입하지만 작년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경쟁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대와 동국대를 비교를 해보면
건대 입결은 한 2.0 전후, 2점 초반 예, 정도?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됐어요. 1점 후반에서 2점 초. 동국대도 보통은 그 정도에서 라고 보통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니까 뭐 그 네, 정도가 그렇게 이제 적절하겠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작년 입결을 보면 뭐 주요 과목 평균이겠죠? 2점 후반대, 3점대 넘어가는 모집 네. 단위도 많이 보이고요. 중어중문학과 네. 3.52.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경영학과는 최저가 4.52 등급이에요. 동국대 경영학과를 4.52 등급이 교과 전형으로 간다? 종합도 아니고? 뭐 10과목만 아무리 반영한다고 10과목만 하더라도. 반영한다고 해도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그쵸. 예. 뭔가를 또 살펴봐야 뭔가가 되겠네요. 있구나. 네, 동국대 교과 전형은 뭔가가 또 있구나.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여다본 게 이제 교과 반영 방법인데 10과목만 반영을 하는데 이 부여하는 점수를 보시면요. 1등급이 10점, 2등급이 9.99, 3등급 9.9, 4등급 9.9. 1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0.1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이 반영 총점인 700점으로 환산을 해도 7점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서류 평가로 충분히 이걸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음. 1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굉장히 음. 좁혀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4점대 학생이 붙는 것도 그쵸. 충분히 네. 가능했었던 게다가 일일 것 여기 같습니다. 10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10과목이 다 4등 가장 잘한 주요 교과 중에 가장 잘한 10과목이 평균 4등급인 친구가 얼마나 있겠어요. 동국대를 쓰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막 1점대, 2점대에서 나올 텐데. 그래서 동국대 교과 전형의 교과 영향력은 사실상 거의 없지 않을까. 네, 이게 사실은 네. 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막 유리한 식의 대학의 반영 방법은 아닐 수 맞아요. 있어요. 아무래도 뭐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세특이나 창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역량이 잘 드러나는 뭐 자사 특목고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그쵸. 방식일 수 있지만 네. 물론 뭐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냥 단순히 내 등급만을 믿고 내가 동국대식으로 변환해 봤더니 나 1.5 1이야, 1.2야, 이 정도면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네. 거겠죠. 네, 동국대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또 다른 대학들도 사실은 있는데 뭐 한번 올해 설명 이제 부탁드릴게요. 처음 정성평가 도입한 데가 건대 경희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건국대도 보니까 등급 간 차이가 정말 아주 작아요. 작아요. 동국대처럼 아주 네, 여기는 작아요. 사실 뭐 6등급까지도 그쵸? 9.8점을 네, 주니까 네. 사실 물론 이제 동국대와 달리 건대는 주요 교과 다 반영을 해요. 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주요 교과를 다 반영하다 보면 뭐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점수 차이가 상당히 적죠. 그래서 올해 건국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까 네. 작년 입결은 2점 초반대 이렇게 음, 보여드렸었는데 네. 올해는 그렇진 교과는 당연히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않겠죠. 네, 네. 어디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갈지까지는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는 네. 하지만 작년 입결 봤더니 2점 초반대야. 근데 난 3등급이니까 쓰면 안 되겠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실 아니라는 필요는 거죠. 없어요. 네. 물론 이게 아까 말씀 동국대처럼 어떤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방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서류의 경쟁력,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뭐 세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력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의 학종형 그러니까 그쵸. 학종과 다름이 없을 수 있다. 건국대나 맞아. 동국대 동국대는.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근데 경희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경희대는 등급 간 차이가 많이 나죠. 네. 1등급과 2등급도 4점 차이, 2등급과 3등급은 7점. 네. 그래서 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에 경희대는 교과 성적에 영향력이 꽤 있을 것 클 같고, 것이다. 네. 서류 평가가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교과 영역의 평가가 정성 평가가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과 전형 그 취지를 좀 충분히 교과 성적을 통해서 좀 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런 식으로 학종형 교과 전형이 확대되었다라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학이 그것들을 교과 전형처럼 운영하느냐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운영하느냐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대나 경희대나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작아서 교과 전형이 어떤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동국대나
특히나 동국대, 되나요? 뭐 혹시 그쵸? 그리고 또 네. 건국대 이런 곳들은 내 학생부의 경쟁력 같은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학종과 같은 느낌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들이 네. 내 성적이 우수하다고 뽑히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타이틀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번째는 사실 뭐 좀 졸업생만을 위한 설명이기는 좀 하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그쵸. 짚어야 될 부분이 워낙 있어서 요즘 네. 저희 진학 뭐 닷컴의 입시 지식인이라는 어떤 게시판을 보면은 졸업생들이 교과 전형에 도전하려고 맞아요. 하는 네.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음. 좀 적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음.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네. 학생들이 무턱대고 또 지원할 수는 없는 그쵸. 거니까 어떤 네. 것들을 확인해 봐야 네. 될지를 좀 설명해 네. 주시면 요거는 이제 좋겠습니다. 뭐 팩트 체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지원 가능 대학 어디인지 이렇습니다. 네. 제한을 두지 않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졸업생은 지원할 수 없는 대학이 일단은 제일 위에 나열된 경희대, 서강대, 서울교대, 성균관대, 연세대. 여기는 이제 현재 고3인 또는 뭐 조기 졸업해서 어쨌든 졸업 예정자인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대, 중앙대, 한양대 에리카가 재수생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수생까지로 자격을 둔 대학이 또 이제 일부 광운대, 동덕여대 등 있고요. 뭐 기타 뭐 조금 제한을 일부 걸어놓은 대학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고 요 정도 되니까 졸업생들 좀 유독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재학생들한테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졸업생도 졸업생들이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의 다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더 경쟁자 풀이 넓어진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재학생이 여긴 난 관심 없어 안 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다음으로 중요한 거. 졸업생한테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네.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냐 안 하냐. 음. 나는 3학년 2학기 때도 애들 공부 안 할 때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좀 그렇죠. 높였는데 반영하는 네. 대학이 어딘지 알려줬으면 네, 네. 좋겠다. 네. 아니면 나는 3학년 2학기 망해가지고 반영 안 하는 대학이 네. 어딘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쵸. 네.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느 네. 쪽이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뭐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반영하는 대학들은 뭐 건대, 고대, 뭐 단국대, 동국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네. 반영하는 대학 반, 안 하는 대학 반,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약간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재수생들이 혹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웬만하면 3학년 2학기가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학기 구분이 정확히 되지 않는 과목들도 있고 뭐 창체나 이런 것들은 또 특히나 그렇죠. 그렇고요. 네, 그런데 네. 저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어떤 학생이 질문하기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를 반영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그래서 어. 찾아봤죠. 3학년 네. 2학기 한양대 반영 안 하는지. 근데 안 한다라는 글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대학에 문의해봤습니다. 네. 대학에 문의하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출결이나 이런 것들은 학기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지만 세특이나 이런 것들을 과목명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3학년 2학기 거는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은 반영을 하지만 그렇죠. 반영을 안 하는 대학이 일부 있기는 하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졸업생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중에서는 2학기까지 반영을 하는지 반영을 안 하는지 요것들을 보면서 유불리를 따져서 네.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 네, 될 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학생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는 네.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2등급은 무조건 여기 쓰면 돼, 안 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원자가 지원해 볼 수 있는 어떤 범위의 대학 같은 맞아요. 것들을 좀 네. 소개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과거 입결을 통해 가지고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입결이 올해도 꼭 그렇게 유지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또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으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뭐 경쟁률을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거 사실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대략 그냥 교과 전형이 뭐 10대 1 안팎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경쟁률이 요 정도로만 그냥 파악하시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가 꼭 이 대학 평균 경쟁률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관심 있는 대학과 과 모집 단위 거기에 이제 경쟁률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작년 경쟁률만 보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네. 재작년, 그 전년. 그래서 한 3년 정도까지는 경쟁률 추이를 같이 보시면서 작년에 유독 경쟁률이 높았다. 올해는 또 낮아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작년에 너무 낮았다. 그럼 올해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상하게 경쟁률이 높았다? 그러면 재작년 대비 뭔가 이슈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쟁률도 그렇고 뒤에서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음. 주시겠지만 과거의 어떤 자료 같은 거 살펴볼 때는 딱 1년 전 것만 음.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2년 전, 3년 전 자료까지 살펴보시면서 그 흐름이나 아니면 다른 모집 단위 대비 이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작년에는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울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의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좀 많이 올랐었던 맞아요. 해기는 네. 해요. 올해도 어쩌면 뭐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좀 상향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지만 작년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뭐 너무 겁먹지는 않아도 된다. 높은 경쟁률 지금 건대 지역 균형 보면 26.62대 그쵸. 1이잖아요. 물론 네. 뭐 그런데 그렇게까지 아닐 수도 음. 있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전년도 입결을 좀 대학 라인별로 이렇게 좀 네, 네. 인문 자연 계열 나눠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일단은 먼저 좀 입결이 좀 높게 형성된 네. 대학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순서에는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 입결의 위치에도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제 이 입결이라는 거는 어떤 반영 방법으로 어떤 전형으로 선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양대가 여기서 이제 가장 입결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 다 최저가 알고 있잖아요. 없으니까. 한양대는 네네.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교과 성적으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높다라는 거. 그리고 고려대가 가장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뭐예요? 수능 최저가 수능 최저가 있고, 가장 높은 기준으로 설정이 설정이 되어 돼 있다. 있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순히 뭐 대학의 어떤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려대 중문이 작년에 2.3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올해도 2.3이 나올 거다 이렇게 바라볼 그쵸.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고려대 입결이 올해는 조금 완화됐어요. 아니, 입결이란다. 수능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됐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높아질 충족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거고 입결도 높아지겠죠. 또 반대로 서강대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강화가 됐죠. 수능 최저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강대는 또 조금 입결이 낮아질 내려갈 수도 수도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냥 작년에 이런 최저 기준이었을 때 이랬구나라고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지원해서 합격을 기대하려면 1등급 대 1등급 중반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자연 계열은 조금 이제 범위 차이는 인문 계열보다는 조금 나는 것 같아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한 1.5 전후에서 좀 대체로 형성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도 없고 다른 걸 전혀 보지 않는 그런 한양대가 가장 입결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근데 근데 여기 좀 특이해요. 한양대 네. 화학공. 그쵸. 네, 저도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교과 성적으로만 반영하는 한양대가 그것도 화공 요새 인기 있는 모집 단위 중에 하나인데 2.07?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작년에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전년도에 입결이 너무 높았다든지. 그쵸. 경쟁률이 뭐 너무 높았다든지 그래서 작년에 지원자들이 좀 위축돼서 덜 하지 않았을까 지원을. 네, 제가 그런 생각이 기억하기로는 듭니다. 아마 2021학년도에 1.13인가 그랬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충원율이 400%를 넘어가지고 사실 지원자의 많은 학생들이 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올해는 당연히 그렇지 이러진 않을 않겠죠. 거다.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몰려서 아마 어쩌면 1점 초반대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화공이라는 모집 단위 네, 네. 선호도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반대로 어쩌면 생명공 선호도 높은 모집 단위긴 하지만 이런 데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죠.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입시 결과를 볼 때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전년도 입결만 아까 뭐 경쟁률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쵸? 네. 작년 것뿐만이 아니라 2, 3년치를 같이 보시면서 그 흐름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인문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이 정도 라인의 대학이라고 하면은 1점 중반대 정도가 조금 적정권이라고 생각할 수 그쵸? 있고 네. 뭐 2등급 대학생 어쩌면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도전해 보실 수도 있지만 그거를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원한다기보다는 하나 좀 던지듯이 질러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지 작년에 2점대도 붙었었네. 나도 그럼 좀 붙을 가능성 높을 것 같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도전하시면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네. 그 다음 정도의 선호도를 가지는 대학들 입결 네. 인문계열부터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건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이제 홍익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 요 정도에서 좀 대체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서류 평가 반영되면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작년 입결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죠. 않을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두시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캠퍼스가 국제 캠퍼스까지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좀 레인지가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뭐 한 2점 초반 정도는 돼야지. 아까 대학들이 한 1점 중반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네. 여기는 한 2점 초반 정도는 돼야지 적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집 단위들이 많을 거고 물론 모집 단위에 따라서 더 높은 입결을 가지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자연 계열도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연 계열은 어떨까요? 네, 자연 계열도 마찬가지로 뭐 한 1점 후반 정도에서 2점 초반 요 정도에 이제 대체로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안성 캠퍼스도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나뉘어져서 입결이 형성된 거를 확인을 할 수 네. 있겠죠. 여기 뭐 네. 식품 영양 3.86 이런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위치해 있는 모집 단위는 아니라는 거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얼마 전에 이것도 질문 받다 보니까 식품 네. 영양을 가고 싶은데 중대 써봐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점수대가 한 2점 초 중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안성에 사- 있는 거를 뭐 몰랐나 그랬던 것 봐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사실은 좀 캠퍼스가 다른 대학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 곳이 있는 대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서 조금 재밌었던 게 그 건축학 같은 경우가 이제 홍대에는 워낙 대표적인 학과다 보니까 가장 입결이 높잖아요. 근데 또 서울시립대는 건축이 제일 낮아요. 네. 그런 좀 차이가 대학마다 조금 다릅니다.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건축공학을 아, 전공했는데 네네. 요즘엔 좀 선호도가 많이 낮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대학들 땐 좀 보면은 높았는데. 그 네. 다음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광운대, 국민대, 명지대, 상명대, 세종대, 숭실대 라인의 대학인데요. 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봤던 대학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밀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2점 중반 전후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3등급 정도까지 가는 모집 단위들도 있긴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는 뭐 2점 한 중 정도에서 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가톨릭대처럼 뭐 확통 봤을 때 2개합 6에서 2개합 7로 이렇게 낮아지는 최저가 변경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세종대는 지역 균형이랑 학생부 우수자 네. 사이에서 좀 입결이 결정되겠지만 어쩌면 지역 균형 쪽에 조금은 더 가까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되고 완화되긴 또 했지만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또 줄어들어서 그래서 조금은 더 높은 쪽으로 가깝게 네.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명지대는 이제 두 개잖아요, 전형이.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고 이제 추천 전형이 있는데 면접 전형이 조금 레인지가 좁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한 대로 2.25에서 그 미술사 3.0 여기까지가 면접 전형 범위고 추천 전형이 되게 넓게 형성이 됐습니다. 1.94부터 네, 4.63까지. 4.63까지.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4.63이 많이 일반적인 특이하죠? 4.63이 아니라면서요. 네, 명지대가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도 4.63으로 나왔어요. 근데 올해도 과연 그럴까?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지도라고 하는 학과를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뭐 아동학과 아니면 뭐 유아교육학과 뭐 이런 학과를 관심 가지던 학생들이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작년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낮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네. 놀랐었거든요. 아마 사범대는 아니어서 그러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올해는 아마 이렇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연계열까지 자연계열. 한번 살펴보고 네. 자연 계열은 인문 계열보다는 조금 입결이
조금 더 높게 그렇게 좀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확실히 요새는 대세라는 거 좀 확인이 네, 되고요. 그래서 광운대, 명지대, 네, 숭실대 이런 네, 막 학과. 2점 초반, 1점 후반, 2점 초반 요런 정도부터 지금 입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입결은 조금 더 높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지대도 이 자연대도 자연계열도 면접을 보는 전형이 조금 더 이제 레인지가 좁게 되어 있고 추천형은 좀 넓게 되어 있고 특히 명지대는 응용 소프트웨어는 서울에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또 자연계열은 용인에 용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돼서 좀 범위가 넓게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약간 좀 뭐 인문계열이랑 자연계열이랑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앞에 봤던 대학들에 비해서.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2점 중반 정도가 음, 좀 적정권일 수 있지 않을까. 2.5 후반? 뭐 이런 대학들 작년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3점대 학생들도 충분히 붙을 수 있었던 대학이지만 올해는 최저가 좀 완화되면서 음, 그런 경우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조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사실 대부분은 전년도 입결을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올해 내가 좀 지원을 해볼 수 있겠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것만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 그렇게 이제 좀 세 가지죠. 당연히 전년도와 올해 달라진 점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필수이고요. 교과 반영 방법도 작년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나의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발표 기준이죠. 이제 저희가 어디가를 좀 많이 보는데 어디가는 그러니까 50% 컷, 70% 컷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에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하는 입결은 좀 다른 경우가 있죠. 뭐 그쵸. 평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저가 나오는 경우도 최저가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대학의 산출 방식에 따른 입결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전과목 평균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좀 잘 살피셔서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네. 발표 기준이 중요한 거는 뭐 어디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표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어쩌면 찾기는 쉬울 수 있거든요. 음,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이제 입결을 작년 입결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발표되었는지가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은 편이어서 그 기준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유독 입결이 높거나 낮은 모집 단위 주의 그쵸. 이거는 이제 뭐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년, 그러니까 최근 뭐 한 3개년 정도를 보시고 작년에 유독 입결이나 경쟁률이나 이런 게 높았다. 유독 낮았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전년도에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또는 입결이 너무 높아서 이제 위축이 되어서 지원을 꺼렸다든지 아니면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갑자기 수능 최저를 좀 낮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바꿨다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렇게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모집 단위의 경우는 올해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이제 좀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지원 심리라는 게 음, 작년 입결을 보고 막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전년도 입결이 이 정도니까 여기 지원해야지 합격할 수 있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원 심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내 성적이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대학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반영 방식에 따른 나의 경쟁력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 전형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작년의 입결을 다르게 해석해야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보자. 작년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으면 입결은 좀 높아질 수 있고 작년보다 강화가 되었으면 입결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면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의 형식을 띠고 있는 교과 음,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마다 그것들이 정말로 학종형 교과인지 아니면 서류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음. 교과의 어떤 성격이 짙은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작년 입결을 확인할 때는
지원 심리 혹은 뭐 올해랑 전형 방법상 다른 것들이 없는지 발표 기준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아직은 이제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가 치러지지 않았어요. 올해는 이제 8월 31일. 네, 보아서 다음 주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그 모의고사에 따라서도 내 지원 전략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수능에 대한 준비도 계속해서 끝까지 놓지 않고 하셔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 지원 전략, 수시든 정시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 만족스러운 대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내일 모레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